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먹거리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전 지역재단 이창한 기획이사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1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먹거리 전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식량위기 시대, 우리 사회의 먹거리 전환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기후위기 시대, 식량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의 먹거리 전환이라고 하는 과제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먹거리 문제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먹거리 체계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먹거리 체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를 분리시키고 고에너지 투입과 낭비를 부추겨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생산, 소비의 물리적,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컬푸드 운동, 그리고 생협운동 등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컬푸드 운동과 생협운동을 통해서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또 어떻게 가공이 되고 또 어디에서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폐기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먹거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올바른 소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식량 자금력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사료 작물 포함해서 식량 자급률이 약 2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적 노력 또는 민간에서의 그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은 한 사회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식량 안보를 넘어서서 한 국가의 주권의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식량 자급력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소비뿐만이 아니라 학교 급식이나 이 공공급식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 차원 또는 전 사회적 차원의 전환 운동이 절실합니다. 공공급식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추계를 해보니까 약 한 1,300만 명 정도가 공공급식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인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 1,300명에게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급식을 하루에 한 끼 이상만 실시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확대가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의 전환입니다. 이는 이제 소비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후 위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산, 즉 환경 친화적인 생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탄소를 저장시킬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이런 체계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탄소 저장 역량을 강화하는 탄소 중립 농업을 조직하고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이러한 생산자들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소비 조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컬푸드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생협운동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자들이 좀 더 탄소 중립적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축산의 적정화입니다. 즉 육식 줄이기죠. 우리는 현대 사회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육식은 건강에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이 기후변화, 환경 생태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수입 사료를 이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또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그 축산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 이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이 오염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쌀 소비를 넘어서는 육식은 과도하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을 염두에 둔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는 이러한 그 캠페인 또는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소 발자국이 가장 큰 한식 메뉴를 보시면은 설렁탕, 곰탕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고기가 주 재료인 음식이 탄소 발자국이 가장 큰 그런 메뉴라고 이 그림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식단 조절, 메뉴 조절에도 우리가 이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먹거리 체계는 어쩌면 전환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거나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로 먹거리 문화가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혔고 또 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비가 증가하고 육식이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관습화된 그런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위기가 먹거리 위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 개인이 기후위기 각성과 실천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개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즉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조직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환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습화된 정책을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먹거리 체계를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해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지속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구와 함께 이어가려면 바로 이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3회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와 농민운동의 성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농업농촌을 일정 정도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각종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개방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농업농촌이 피폐화된 결과를 초래를 했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따져보면 경제 발전론에 입각해서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에 원료를 제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농어촌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과 농촌이 제공한 식량
노동력, 상품 시장이 없었다면 수출 주도형 공업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과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빛이 있는 반면에 어둠도 존재를 하죠. 농업노촌의 희생뿐만이 아니라 양극화, 불평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식량 주권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자, 우리가 페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그 이론이 있습니다. 페티의 법칙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농업에서 그다음에 그 제조업, 그다음에 좀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페티의 법칙인데요. 이러한 그 페티의 법칙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도시 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했죠. 그리고 농업을 영위해 나가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GDP 기준으로 이제 1% 그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비중으로는 한 1에서 2%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작더라도 국민 경제 또는 한 사회에서 농업이 담당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나 중요성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한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식량 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세 끼 밥상에서 두 끼 이상은 외국에서 건너온 먹거리로 밥상을 차리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식량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에는 농민단체, 농민운동 조직에서만 사용했던 것이 이미 일반화됐고 또 학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을 누릴 국민의 권리라고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국제농민운동 조직인 비약 깜파시네라고 하는 전 세계 농민 조직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식량 주권의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개념 정리와 더불어서 식량 주권의 7대 원칙도 수립을 했습니다. 식량 주권의 7대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이 먹거리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먹거리를 이제 구걸하는 거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이렇게 이제 갖다 주고 먹는 걸 지켜봤는데요. 그 먹거리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산다는 것이 제대로 잘 먹고 안정적으로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이 먹거리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수단이기도 하며 존엄을 지켜주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농지 투기가 상당히 심각하죠. 이 농지 투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농지 소유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정치인들, 그다음에 뭐 공직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의 농지 투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만큼 이 농지는 농민들의 손에 있지 않고
특권층의 손에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우리 사회의 농지 문제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식량주권 7대 원칙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자원 보호입니다. 이 지속적인 그 자연자원의 관리와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땅, 물, 종자, 가축 사용 및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침해하지 않고 자원을 보호하면서 관리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요, 환경 문제와 농업 문제를 연결한 환경농업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농촌의 여러 환경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과 농업 생산을 연결해서 영국의 농민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식량 생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자연 자원, 환경 자원을 보존하면서 농업 생산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진적인 정책이 새롭게 좀 더 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먹거리 무역 재편입니다. 국가의 농업 정책은 자국의 식량 소비와 식량 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식량 자급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지금까지 목표가 달성된 적이 없고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원인을 찾고 이걸 시정하고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이 촘촘하고 또 이렇게 진공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시정해서 반드시 자급 목표치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굶주림의 세계화 종식입니다.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강화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행동 규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곡물 수집과 수출을 하는 초국적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5대 기업이 있습니다. 뭐 카길사라든지 번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초국적 자본이 투여된 그런 이제 세계적 기업이 있는데요. 이 5대 국제 농식품 복합 기업이 전체 곡물 수출량의 7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 자본에 의해서 굴러가는 국제 곡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곡물 수출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가에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제3세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식량 작업률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국적 곡물 기업에 대한 규제 또는 규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각 나라의 농민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국가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곡물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제3세계 나라에서는 이런 국제 곡물 투기 자본에 의해서 서민들이 상당히 이 먹거리에 대한 부족함,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제3세계의 생산자들은 이런 다국적 곡물 기업에 대한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회적 평화입니다. 먹거리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과 연합군이 싸울 때 독일이 취한 조처가
바로 영국 해협 앞에 유보트를 배치를 시켜서 곡물 수입을 차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먹거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형태의 행위가 용인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6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민주적 통제입니다. 이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연관된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생산자들이 농업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량주권의 7대 원칙은 인간의 기본권부터 그다음에 그 농업과 먹거리 생산에 대한 정책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이 식량주권 7대 원칙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 농민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가 포함이 되지만, 이러한 권리는 WTO나 자유무역, 그 다음에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즉 시민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식량주권 7대 원칙이나 이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시행된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정책 당국자들은 민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농업 생산자들과 시민들, 소비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2010년 이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이 되고 로컬푸드 정책이 도입이 된 것처럼, 그 기본적인 동력은 바로 농업 생산자와 시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량주권은 농업 생산자 주도의 지역적이고 생태적인 영농, 그리고 그 생산물에 대한 농민과 시민의 통제를 의미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식량주권 7대 원칙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식량주권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변혁적이고 대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식량주권은 먹거리에 대한 정치적 결정권, 즉 먹거리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움직이는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의 민주적 시스템을 어떻게 짜나갈까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농업 생산과 농촌의 기본적인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농민운동 조직, 농민운동 진영은 식량주권 실현을 중심 개념으로 해서 사회 변화 운동으로서 농민운동의 방향 정립과 실천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 그 감염병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과 이 먹거리 전환은 정치권과 사회 각 주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민운동 진영은 농업 생산의 주체이자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자기 책임과 역할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농민운동 진영, 즉 농민운동 단체는 신자유주의 개방농동에 맞서서, 또한 농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 구조 조정 정책에 맞서서 상당히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먹거리 생산, 즉 식량 안보가 어느 정도라도 지켜질 수 있었고, 또 계속적인 변화를 추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농민운동 진영은 농민운동 진영의 자기 의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다 광범위한 조직, 계층들과 연대 협력을 통해서 식량 주권의 그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을 성과 있게 추진하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도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농민운동은 그 농민들만의 운동을 한다거나 방어적 운동을 한다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즉, 이 농업 생산과 먹거리는 전체 국민의 문제이고 또 시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운동 조직이 자신들의 의제,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 수익 개방 반대 이러한 계기적 투쟁에 너무 매몰이 돼서 보다 많은 계층과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서 함께 풀어가기 위한 노력이 적었다라고 하는 평가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80년대, 90년대처럼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가 민주주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러한 단순한 그 진보적 가치에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진보적 가치가 출현했습니다. 환경 생태, 젠더 문제, 그 다음에 먹거리 기본권 문제 등등 진보적 가치가 다양하게 출현을 했죠. 이에 따라 농민운동이 감당해야 되는 자기 역할의 변화가 있다는 자각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운동 진영이 너무 중앙정부에 설정된 이런 구도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그 대중운동을 펼쳐서 조직적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생협 또는 환경 운동을 하는 조직 또는 뭐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직 등등 각계각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농업농촌 농민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확대하고 소통을 활발히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운동은 지역운동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그동안에 농민들의 어떤 그 운동, 투쟁이 중앙정부 집중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이 많이 약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운동과 농민운동이 결합된 어떤 새로운 활동 방식이 많이 세련되지 못합니다. 즉, 아까 녹활푸드 운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 생산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촌 지역, 도농복합 지역에서도 이 농업 생산자들이 녹활푸드 운동의 주체가 되지 못한 지역도 많습니다. 오히려 시민운동을 했던 이런 조직에서 녹활푸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내는 이러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농업 생산자는 녹활푸드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역에서 다양한 각계각층과 더불어서 녹활푸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운동 진영이 지역운동을 토대로 해서 대중적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고요. 지역이 생활의 근거지, 그 다음에 대안적인 농업 방식을 실천하는 원천지이자 도농연대의 기본 고리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생태, 그 다음에 먹거리 기본권, 그 다음에 청년 문제, 그 다음에 사회혁신 문제, 이런 다양한 진보적 가치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농민운동은 지역에서 이런 그 다양한 그 진보적 가치를 포괄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일상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해야 될 농민운동의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동력을 다시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1회부터 3회까지 여러분들께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과 그다음에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